안녕하세요. 오늘은 8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의 하나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죠? 재무와 관련된 상태, 즉 그 회사의 재산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얼마 있니? 그 다음에 너 이번 달까지 해서 얼마 있니? 이렇게 일정 시점을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너의 재산 물어보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산은 내 돈이 있을 거고 뭐 빚도 있을 거고, 재산에서 빚 빼면 순수하게 남은 내게 있을 거고,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 하죠. 자, 요런 것들 일정 시점에 나의 재산을 보여주는 것을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로 가면 뭐예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연봉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는 재산, 이거는 연봉. 연봉은 1년 동안에 얼마 버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오늘 얼마 버니 이렇게 12월 30일 날 얼마 버니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냐,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표죠. 현금 흐름표. 그 다음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다.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 기업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 자본 변동표가 되겠네요. 자, 자본 변동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총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뭐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주석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밖에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어갔어.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됐네요. 자,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뭐가 있죠? 유형자산 한번 외워볼까요? 유형자산 뭐 있어요? 토지, 뭐 건설 중인 자산 있고, 뭐 있어요?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기계, 장치, 뭐 비품, 뭐 구축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해야 되고, 이 비용의 처리는 우리가 보통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토지나 이런 유형 자산들은 우리 회사에 분명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이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비용이 대응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비용을 분배시켜 주는 겁니다. 비용을 배분해 준다라는 거예요. 배분해 준다. 그것이 바로 감가상각의 정의예요. 감가상각.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자, 볼게요. 내가 제조 활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은 300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팔 때는 이거를 1000원 주고 판답니다.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수익은 1000원,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 원가는 300원. 원가는 다른 말로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은 얼마? 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이익을 700원 벌 때는 300원의 원가,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이 1000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그래서 이익이 나온다라고 해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도 대응이 돼야지 정확한 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익이. 그런데 유형 자산이 들어와 취득하기만 취득했지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건물 샀으면 달아진다. 달아지면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확히 얘기해서는 비용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자, 요 말이 정확한 감가상각의 의미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만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정액법은 일정하게 해년마다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죠. 비용으로 처리하죠. 대표적으로 다른 건 정률법이 있죠. 정률법은 어떻게 처리돼요? 처음에는 감가상각비가 많고 갈수록 적어지게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죠. 2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원가의 배분이죠. 그렇죠. 원가의 배분. 요게 바로 감가상각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원가의 배분. 가치 감소. 배분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5년 동안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 100만원 주고 산 거, 100만원 주고 산 거를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맞춰주겠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인 판매관리비로만 회계 처리한다. 판매관리비로만. 일단 만자가 나오면 의심해봐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가에 의해서 우리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 뭐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 제조 경비의 대표적인 것들은 감가상각비, 뭐 전료, 뭐 전기료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제조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제조 간접비고,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단기의 총 제조 원가가 된 거예요.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인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면 이것은 결국 팔리면 뭐가 되죠? 팔리면 제품 계정에서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도 비용이잖아요. 즉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비용인 판매관리비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원가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비면서 단기 총제조원가이면서 제품원가를 구성하고 마지막에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라는 로직,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로도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저 원가계까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그쵸? 한 번은 정액법, 한 번은 정률법, 한 번은 연수합계법, 한 번은 생산량 비례법,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네 가지 방법, 우리가 배웠던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요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간에 사고 팔고 그래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증권이죠. 자, 얘는 당연히 주식과 사채 모두 해당이 되겠죠. 자, 가지고 있는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되면 배당금을 받게 되고,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런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받고, 다른 회사의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고, 그런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맞죠? 자,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모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맞아요? 일단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든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비용은 당연히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처분 관련된 처분 이익이 있을 거고, 아니면 처분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분해서 팔았던 이익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서는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수수료를 처리하고,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다가는 그냥 더해준다. 그래서 처분 손실을 더 높게 해주면 어차피 이것도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산해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맞지만, 팔 때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 더하거나 빼준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결산 시점의 취득원가보다 공정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4번. 취득 시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잃어버렸대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계정으로 재분류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재분류합니다. 재분류라는 것은 다른 계정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다음 중 형태가 없는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형 자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영업권 있고, 영업권. 우리 영업권은 어떻게 할 때만 해요? 그렇죠. 취득이나 어떤 반대 처분할 때 취득으로 생긴으로 적게요. 취득으로 생긴 어떤 영업권만, 어떤 권리금이라고 하죠. 취득으로 생기는 권리금만 영업권으로 취급합니다. 이것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자가 취득한 건, 자가 창출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저 가게를 사고 싶어요. 저 가게를 사고 싶은데 저 가게는 5억짜리예요. 근데 나는 7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더 준 돈, 그 2억의 영업권으로 처리하죠. 내 마음대로 영업권,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야, 그래서 금액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산업재산권이 있고, 산업재산권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죠. 산업을 위한 그런 권리입니다. 산업을 지켜야 되죠. 경제를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산업재산권에는 뭐 특가권, 그 다음에 실용, 신안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있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프랜차이즈가 있죠.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취업할 광업권, 또 어업권, 이런 권 뭐 이렇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개발비 끝에 비용이지만 뭐다? 무형 자산이다.
여기 나오는 것도 한번 적어 봐야겠네요. 이게 임차 권리금도 있습니다. 임차 권리금 이것도 전부 다 무형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속하지 않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임차 보증금이 되겠네요. 임차 보증금. 답은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뭐예요? 임차 보증금은 내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낸 돈이죠. 빌리면서 임차하면서 낸 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자산이 되겠죠. 반대말은 뭐죠? 반대말. 그쵸. 반대말은 임대 보증금. 요거는 내가 빌려주면서 받은 돈. 이거는 부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임차 권리금도 뭐 영어권과 비슷한 취지지만 어떤 권리금을 더 낸다라는 취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자, 퇴직급여라는 것은 직원이 너는 이름 좀 슬프니까 직원이 퇴직하면서 직원을 위해서 모아두는 돈이라고 이해할게요. 자, 19년 말 재무상태표에 적혀야 할 것이 얼마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얼마를 적혀야 되냐 이런 말인데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라는 것은 모아둔다 라는 개념입니다. 모아둔다. 뭐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할 때, 퇴직할 때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럼 모아두니까 부채고, 부채면 어느 쪽이? 그렇죠. 대변이 플러스 그리고 차변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200만원이 저번 달에 모아둔 돈이래요. 그런데 7월 15일 날 누가 퇴직했나봐요. 그래서 100만원을 썼어요. 그럼 현재 얼마만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100만원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이때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예요. 우리 회사 전체 종업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400만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4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있어요? 그렇죠. 200만원에서 100만원 뺀 1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만큼 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분기할 때 퇴직급여 얼마? 3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300만원. 자, 요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는 얼마만 있다? 그렇죠. 총 400만원이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당부채에 얼마만 더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300만원만 더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계산 과목도 적어볼까요? 퇴직급여 이렇게. 그렇죠. 자, 요 분계를 퇴직인데 퇴직 아니고 퇴직급여 요걸 분계하면 정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500만원 100만원 총 400만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00, 퇴직급여 300.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이상한 놈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격이 이상한 놈. 자, 전부 다 이익이나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수익이면서 어떤 수익? 그렇죠. 영업 외 수익. 영업하고 관련이 없이 부가적으로 번 돈이 되겠네요. 그렇죠? 평가 이익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면서 뭐 영업 외 수익. 우리 회사는 책상을 파는 회사인데 주식에서 이익 났대요. 그러면 땡 잡았죠. 영업 이외의 수익이 되겠네요.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 이것도 마찬가지 수익이면서 영업 외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익인 이익이지만 이거는 기타 포괄에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은 어디에요? 그렇죠. 자본이죠. 그래서 이 평가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이지만 기타 포괄에 있어서 나중에 처분할 때 다시 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넌 여기에 있어라, 자본에 있어라, 나중에 해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바로바로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고 얘는 자기 주식, 얘는 자본입니다. 자본 중에서 어딜까요? 이익 플러스 느낌의 얘는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요 반대 개념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에 들어가고 걔는 자본 조정에 들어가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이해가 되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빵이야,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 알아야겠네요. 자, 위에는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는 무슨 매출액? 그렇죠. 순수한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하죠? 총 매출액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품 당했네요. 그렇죠. 환입 당했고, 아니면 깎아줬거나, 좀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조금 깎아줬거나, 이렇게 한 거 전부 다 차감해주면 순매출액이 되고, 여기서 빼기 뭐죠? 매출 원가를 빼주죠. 매출 원가를 뺀다. 매출 원가는 우리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구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플러스 단기 순수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액을 차감해서 이렇게 구하죠. 처음에 이만큼 있었습니다, 창고에. 그런데 이만큼 사왔습니다. 그럼 창고에는 이만큼 판매 가능한 게 있었겠네요. 그 중에서 팔고 또 팔고 마지막에 이만큼만 남았대요. 그러면 없어진 것만큼이 매출원가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다시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 근데 이만큼 사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쌓여 있었겠네요. 거기서 팔고 이만큼만 남았네요. 남은 것만 빼면 팔린 게 되겠죠. 팔린 게 매출원가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죠. 자, 지금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단기 순매입액은 요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기 순매입액은 이 순자가 들어가면 조금 신경을 써줘야겠죠. 단기의 총 매입액에서 전체 매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 해준다는 거죠. 환입이 아니고 이번에는 환출, 내가 반품한 거. 아까 여기서는 매출했으니까 반품 당한 거, 매입했으니까 내가 반품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내가 깎임을 받은 거, 이것도 내가 할인 받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요렇게 또 구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에 지금 요걸로 숫자만 다 넣어주면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직접? 자, 총 매출액입니다. 여기 그쵸? 총 매출액 50만원.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랍니다. 기말 여기 있네요. 그쵸? 기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랍니다. 매출 애누리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랍니다. 매출 할인.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매입 할인이랍니다. 매입 할인. 그러면 매입이니까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랍니다. 매입 환출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매입 환출. 기초 상품이랍니다. 기초 상품.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이 금액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얼마예요? 20만원에서 5천원 5천원 빼면 여기는 그쵸 18만원? 19만원? 19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19만원. 그렇죠. 여기는 10만원, 19만원 두 개 더하면 29만원에 11만원 빼고 그쵸? 이렇게 빼면 여기는 얼마예요? 그쵸. 여기는 18만원이 되나요? 그쵸. 18만원. 매출원가는 18만원이다.
찌찌기 되네. 점이 아니고 컴마. 그쵸. 매출원가는 1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50만원에서 25,000원을 빼면 되겠네요. 맞나요? 총 매출액에서 25,000원 빼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47만 5천원. 그쵸. 47만 5천원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매출액이 47만 5천원이고 18만원을 빼면 매출 빵야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9만 5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집어넣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손익계산서 묻는 문제 진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다음 중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 예전에는 안 나왔지만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뜻부터 할게요. 충당 부채라는 것은 돈 나갈 거기 때문에 돈 좀 모아놔라 라는 소리예요. 충당 부채, 돈 나갈 거다. 돈 나갈 거야. 꼭 나가거든? 꼭 나가니까 돈 모아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돈 지출이 확실할 거다. 확실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모아놔라. 모아둬. 돈을 모아둬 라는 게 충당 부채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우리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거 있잖아요. 퇴직급여, 퇴직할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뭐 부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제품을 팔고 이건 서비스 기간이 3년이에요 라고 되는 거. 그럼 3년 동안 사람들이 고치러 올 거예요. 거의 돈 나가는 게 확실해요. 뭐 그런 것들을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선 충당 부채, 뭐 공사 보증 충당 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할게요. 다 두 가지 이런 부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인식해야 된다?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돈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발 부채 볼게요. 우발. 우발 부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이 걸려야 돼요. 이 조건에 따라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랑 싸움이 붙었대요. 법적 싸움이 붙었대요. 그런데 이 법적 싸움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기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장 돈이 나갈 거라고 확실시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재판에서 이기면 돈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발부채라고 해요. 우발부채.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엄마가 너 1등 하면 엄마한테, 엄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딸 1등 하면 내가 엄마가 용돈 줄게 10만원 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학생이 1등 해야지만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등 할 일은 없잖아요. 죄송해요. 1등 할 일도 있겠죠? 아무튼 1등 할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나갈 거야. 어차피 우리 딸 1등 못해.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 안 나갈 거야. 이것은 나한테 빚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들 1등 해갖고 우발 부채를 무슨 부채로 만들어요? 충당 부채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엄마는 반드시 나갈 거야. 돈 모아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충당 부채는, 그러면 우발 부채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회사가 돈 나갈 지출이 확실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출이 얼만큼 될 건지 금액을 알 수 있어야 된대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믿을만하게 알 수 있어야 된대요. 추정 가능하다 그러면 금액을 믿을만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돈 나갈 거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거의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확실시 될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한대요.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지출이 확실시 되지가 않아요. 지출이 확실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발 부채가 아니고 부채로 하지 말고 뭘로 하냐면, 그럴 때는 그냥 주석에 공지만 하면 돼요. 공지 주석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대요. 주석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 이렇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재무제표에 이거 빚이 있습니다 라고 부채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충당부채는 지출이 확실시 됩니다. 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이건 빚이야. 앞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우발부채는 지출이 확실시 되고 금액을 정확히 믿을만 할 때만 부채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부채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알려주기만 해라. 조그맣게 메모 적어서, 이런 말이에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그래서 우발부채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걸려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 지출이 확실시 되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할 때만 부채를 인식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발 자산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발 자산은 자산인데 위에 거랑 비슷해요. 들어올 게, 이번엔 자산이니까 들어올 게 확실시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것도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어떤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죠? 수익은 좀 지연시키는 거예요. 수익은 지연시키고 비용은 빠르게 처리하는 거야. 빠르게 즉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적을게요. 수익은 돈 번 거는 좀 적지 마.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에 적지 마. 비용은 빨리빨리 적어. 즉 쓴 거는 빨리빨리 적어서 당기순이익에 좀 빨리빨리 깎아. 근데 번 거는 좀 확실시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수익은 잘 안 적게 하면서 비용을 빨리빨리 적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너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의예요. 이런 것이 보수주의고, 이 보수주의 때문에 자산으로 하는 거, 내 거로 하는 것은 조금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시 될 때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즉 현재 갚아야 될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아둬 뭐를 빚을 모아둬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충당부채의 정의가 되겠고. 2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만 충당부채가 되고 모아둬야겠죠. 자, 2번도 맞는 말. 자,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보수주의라 했죠. 자산은 잘 인식하지 않아요.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근데 알려줘요. 이거 돈은 무조건 벌 거예요. 정보 이용자님, 이거는 거의 들어올 거예요, 돈이. 이렇게 주석으로도 알려줘요. 아주 보수주의인 거죠. 자,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와 동일하게 부채 우발이냐 충당이냐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충당 부채만 인식하고 우발 부채는 어떻게? 요렇게 될 때만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석 공시해야 됩니다. 주석 공시. 자,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문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당부채랑 우발부채는 말문제 대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부터는 이제 원가.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미쳐버리지 않는 거래는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반드시 알아야겠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공품 다음에 어디로 계정으로 가죠? 그렇죠. 제품 계정으로 가죠. 제품 계정.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자, 요러한 그림 볼게요. 자, 요 그림. 자, 보면 원재료가 있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에서 제공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재료를 집어넣어야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재료와 이렇게 제공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다 만들어지면 창고 제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로직 이게 원가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부분 여기까지가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여기까지가 제공품 계정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볼게요. 단기에 투입된 재료를 과하되게 상하했다. 자, 단기에 투입됐대요. 원재료. 단기에 여기 투입됐대요. 단기 투입. 요거네요. 단기 투입. 소비한 거. 그러면 당연히 요걸로 요렇게 요게 요걸로 가겠죠? 직접 재료비로. 요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흐름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원재료가 변하면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변하죠. 그렇죠. 요게 변하면 여기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노무비가 되겠죠. 그럼 노무비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변하면 당연히 여기 변하죠. 금액이. 그 다음에 단기의 기말 제공품. 여기 있네요. 기말 제공품이 변하면 당연히 완성품의 크기도 변하겠죠.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자, 기초 제품이래요. 기초 제품은 이 다음 단계인 여기에 있네요. 기초에. 그래서 여기 단계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매출원가 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조원가 흐름, 요 흐름을 전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재료 밑에는 우리 형태에 따라서 뭐도 있었어요?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부 요걸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말문제. 자, 제조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됩니다. 그죠? 그쵸? 제품의 생산과 관련돼서 거기에 들어간 돈만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해야겠죠.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자, 제조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계산돼야 되죠. 엉터리로 계산되면 아니 되겠죠. 네. 자, 3번.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이다. 직접 원가와 판관비를 더했다. 공장에서 만드는 원가가 판관비를 더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제조원가는 어떻게 했어요? 제조원가는 보통
여기 위에 있네요. 자, 요거 요게 제조원가죠. 여기 제조원가. 보통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런 것들을 더해서 여기에 있는 제조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판관비는 틀렸네요. 판관비까지 더해주면 이거는 뭐야? 판매원가가 되겠죠? 판매원가를 구성하겠죠. 자, 4번 제조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비례해서 관련 제품 또는 원가 부분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합리적 배부. 곤란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가 간접적으로 들어간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해 줘야 되죠. 일반적으로 배부 기준 뭐가 있어요? 직접 비 아니면 직접 뭐 재료비 기준. 재료를 많이 썼으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기준 뭐 이런 것들로 있었죠. 이런 건 배부 기준을 만들어서 배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빵야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해라. 이거 위에서 한 거랑 똑같네요. 요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원가의 흐름. 자, 여기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요거 구하라는 거네요. 빨간색 요거. 자, 금액을 지워 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 50만원, 직접 재료비 50만원, 직접 농업비 4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제조 경비 빠져 있습니다. 자, 원래는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제조 경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만원이. 근데 보통 직접 제조 경비는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넣을게요. 직접 제조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있네요. 제조 간접비가 2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20만원. 그러면 20만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니까 빠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총 4가지를 다 더하면 100만원, 120이 되나요? 그럼 11번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경비는 없어요. 간접 제조경비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만.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알기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종합원가 계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거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다. 같은 제품을 연속으로 대량으로 만든다. 맞죠? 대량으로 만들 때는 이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리고 더 정확하죠. 간단하고 정확하다. 간단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원가 흐름 또는 물량의 흐름의 가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거 원가 흐름이나 물량의 흐름 가정이 이거죠. 뭐가 있어요? 이게 평균법 아니면 또는 뭐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은 달라지니까 원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 요게 중요하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만들어지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섞어서 그냥 만든다고 치냐 라는 거예요. 요게 더 정확하고 어렵죠. 요건 더 쉽고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자,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 기초가 없대요.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같습니다. 왜? 기초가 있어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만들었다고 치잖아요. 근데 기초가 없대요. 여기 기초가 없대요. 여기 기초가 0이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돈만 가지고 완성이나 기말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법은 여기 전체를 여기에 나눠주는 게 평균. 선입선출법은 이거부터 완성에 보내고 나머지를 여기에 보내주는 게 선입선출인데
이게 없으면 평균이나 선입선출이나 결국 이걸로만 옮겨야 되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가세로 가겠습니다. 13번.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 나왔네요. 이거는 매번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양식 한번 보면 이제 외울 때가 됐잖아요. 자, 세금 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빨간색 부분이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공급연월일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작성연월일이 있잖아요. 여기 작성. 공급연월일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여기 있네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명칭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급과액과 부가세, 공급과액 여기 있고 세액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답은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다음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재화의 공급 시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라는 것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 보면 상품이라고 되겠고, 뭐 원가에서 보면 제품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과 제품을 공급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매출하는 게 언제 매출한 걸로 볼 거냐 라는 거예요. 제품을 언제 매출한 걸로 볼래?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제 매출했냐에 따라서 언제 매출했냐, 이거는 언제 매출했냐 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언제 매출했냐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되는 납부 시기가 달라지겠죠. 납부 시기, 1기 과세기간 안에 매출했냐 아니면 2기 때 매출했냐, 예정 때 했냐 확정 때 했냐, 이렇게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팔았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 언제 팔긴요? 그냥 물건을 팔았을 때 파는 거죠. 그쵸?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어떻게 인도할 때, 인도라는 건 주는 거예요. 인도할 때 팔았다고 보는 거죠. 이때가 뭐야? 공급 시기다. 일반적으로는 각 상품을 저쪽으로 주고 돈 받으면 그때가 매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이렇게 일반적인 매출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부 판매가 있어요. 할부 팔았어요. 그럼 물건 언제 준 거야? 돈 받고 바로 줬어. 근데 돈은 나눠서 받는 거예요. 뭐 받을 때 이때 받고 한 달 뒤에 받고 뭐 세 달 뒤에 받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언제 판 걸로 보냐면 그 돈을 받을 때 판 걸로 보는데요. 즉 물건은 1월 달에 줬어. 돈도 1월 달에 조금 받았어. 근데 6월 달에 돈을 한 번 더 받고 12월 달에도 받고 내년에도 또 받고 이렇게 나눠서 받는데요. 그러면 물건을 줄 때가 판 게 아니고 돈을 받을 때, 돈을 대가, 각각의 대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각각의 받을 때마다 각 대가, 각 부분을 받을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할부로 돈을 받을 때, 각각의 받을 때, 이때가 공급 시기로 본대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돈을 받을 때, 각각으로 받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물건, 상품을 공급한다 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내가 상대방한테 재료를 사왔어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다시 그 상대방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가공된, 내가 만들었잖아요. 가공된 재화가 그 상대방한테 인도할 때, 가져갈 때, 상대방이 인도할 때,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재화가 인도할 때 그때를 판 걸로 그냥 보겠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 이렇게 있어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고, 이 간주 공급은 80
83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83회 거를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간주 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 공급으로 맞추면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TV, 우리 회사에서 만든 TV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썼어요. 그러면 개인적 공급이 되고 세금은 사업자가 내야 돼요. 사업자가 내야 된다. 그럴 때는 언제 판 걸로 보냐면 사업자 너 갖다 썼지? 그럼 그것을 너 그 상품, 그 제품을 재화가 사용될 때, 사용하거나 또는 갖다 쓸 때, 소비할 때 이때를 판 걸로 봐서 너한테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걷겠다. 자, 그 다음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었죠? 요거까지만 할게요. 사업상 증여, 이것도 사업상 증여도 내가 만든 제품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내가 팔지 않고 마음대로 거래처나 누구한테 줬을 때 세금이 걷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한테 판 걸로 봐요. 근데 언제 판 걸로 보겠냐? 이것은 뭐 증여할 때가 되겠죠. 증여할 때, 누구한테 줄 때, 그때를 판 걸로 봐서 너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때 때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간주공급 뭐가 있어? 폐 없이 잔존재화, 폐 없이 망했대. 폐 없이 잔존재화가 남았대요. 그러면 폐 없이 잔존재화도 역시 폐업할 때, 망했을 때, 폐업할 때 그때 슬프지만 그때 세금 내고 슬퍼해라. 그때 세금 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업 신고일이다 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폐업 신고일은 아니다 라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무인 자판기가 있어요. 무인 자판기, 그쵸? 무인 자판기가 있어요. 우리 뭐 음료수 뽑아먹는 자판기가 있죠. 자, 그거는 언제가 판 걸로 볼까요? 언제가 매출 시기, 공급 시기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을 때 그때 판 걸로 하면 오늘도 뽑고 내일도 뽑고 계속 해마다 뽑아야 되잖아요. 아니, 계속 시간마다 일일마다 전부 다 판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대요. 그 무인 자판기 사장님이 거기에서 돈을 꺼내갈 때 언제 한번 와서 꺼내가겠죠? 그쵸? 무인 자판기에서 현금을 빼갈 때, 인취할 때 그때 판 걸로 보겠대요. 즉 1월달에 2월달에 물건은 사람들이 사 먹었지만 그때 판 걸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3월달에 와서 돈을 꺼내가면 그 꺼내갈 때 한꺼번에 그 자판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납부 시기에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상품권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상품권은 그걸 가지고 어떤 물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언제 판 게 될까? 상품권을 팔았을 때 물건을 팔았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와서 직접 물건이 팔렸을 때 판 걸로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고 상품권이랑 바꿨을 때 그때를 판 걸로 보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으로 교환 할 때라고 적을게요. 상품으로 교환할 때 이때를 실제로 판 걸로 보겠다. 그래서 상품권은 1월달에 사갔대요. 근데 그때 판 걸로 안 보고 12월달에 상품으로 바꿨어. 그럼 12월달에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12월달에 거기에 해당되는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공급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좀 적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공급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볼게요. 상품권 등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이후에 상품권을 바꿀 때 이건 언제 판다?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고 언제? 상품으로 교환할 때. 그래서 1번이 틀렸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사용될 때, 그렇죠? 일반적인 팔았을 때는 공급 시기는 상품 인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재활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여기 있네요.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가 언제? 인도할 때. 그거를 인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인도할 때 맞네요. 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판매가 확정될 때라고 한 거야. 반환 조건부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 적어볼까요? 이것도 이런 거예요. 뭐 반환 조건부는 어떤 야, 너 이거 사가는데 한 달 뒤에 한 달까지 고장이 안 나면 뭐 사가는 걸로 해. 지금 네가 가져가는데 한 달 뒤까지 고장이 안 나면 완전히 파는 걸로 볼게라는 거예요. 반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부 판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그 조건이 완성이 돼야 판매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성취하거나 그다음에 한 달이라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 확정된다고 보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요 기간도 이 기간이 돼야 판매한 거, 그때가 판매한 걸로 보겠다. 실제로는 지금 가져갔어도 한 달 뒤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에 맞춰서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외울 게 많아지네요. 자, 세무회계가 좀 그래요.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세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과표는 80회, 82회 때 좀 했습니다. 이건 매출로 해당하는 거. 자, 매출했으면 뭐 내야 돼요? 그죠? 세금 내야 되죠? 부가세.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내야 될 돈이 얼마냐라는 거, 거기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과표는 포함되는 게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교재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교재를 안 보시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게요. 487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상관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쉽게 이해하세요. 과표라는 것은 매출입니다. 매출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게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매출에 포함되는 항목 무엇이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공급받는 자.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겠죠? 파는 자에게 팔기 전에 박살났대요. 그러면 이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이거 산다고 하겠어요? 팔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판 거에. 그쵸? 당연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왔대요. 환입된 재화래요. 반품 당한 거죠. 반품 당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안 번 거잖아요. 매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출한 게 아니죠. 포함시키면 아니 되겠죠? 자, 3번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용역은 서비스예요. 이거는 상품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았대요. 근데 그거와 직접 관련됐대요. 판 거와 관련된 이러한 보조금이 있었대요. 관련되지 않으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관련됐으면 매출에 포함시켜야 돼요. 매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어떤 물건을 팔 때 어떤 보조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보조금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 있으면 물건 팔 때 세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이해하실게요. 그냥. 자, 4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처음에 공급가액을 할인해 준 금액. 그쵸? 공급에 대한 대가, 매출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어요. 사업자가 좀 깎아줬어요. 돈을. 야, 깎아줬다. 그럼 돈을 적게 받았겠네요. 그러면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쵸? 돈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이런 것들 환입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환입된 거 말고도 할인해 주는 거, 매출 할인. 이게 매출 할인이죠? 이게 매출 할인. 이게 매출 할인이니까 요 2번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요게 요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고 도닥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연체이자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뭐 연체이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이자를 나한테 주겠대요. 하지만 그 이자는 나는 받았다고 해서 매출에 포함시키거나 뭐 과표에 포함시키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체이자. 계약 위반이라고 할게요. 위반으로 인한 인해 지급 받은 뭐 연체이자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팔아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팔아서 돈 번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금 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참고로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빼면 안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켜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할부 판매했을 때 매출액 이외에 이자까지 받잖아요. 그쵸? 그 이자의 이자 부분, 이 이자는 돈은 번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야 돼요. 선생님 할부 판매면 100만원짜리 할부 팔았어요. 그럼 100만원에 해당된 10%, 즉 10만원만 내야지 이자 받았으면 이자까지 내야 됩니까? 네, 이자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과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은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표에 포함시키면 세금 내는 거니까 안 좋겠네요. 그쵸? 그쵸? 이거는 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포함시키는 거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만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